샬롬, 걸리버 여행기 16번째. 또 다른 교수는 정부에 대한 음모를 밝혀내는 방법을 담은 커다란 종이 하나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는 거물 정치인들에게 조언하기를 의심스러운 모든 자의 식사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자들의 식사 시간, 그들이 침대에서 눕는 방향, 그들이 엉덩이를 닦는 데 쓰는 손은 물론 그들을 꼼꼼하게 살피라는 말도 했다. 색깔, 냄새, 맛, 농도, 소화 상태 등을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자들의 생각과 속셈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때만큼 진지하고 생각이 풍부하고 열중하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교수는 잦은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아냈다. 몸을 눕는 상황에서 그 교수는 단지 시험 삼아 국왕을 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순간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키거나 수도를 불태울 생각을 할 때도 색깔이 매우 달랐다는 것이었다. 교수의 논문은 무척 예리했고 정치인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유용한 많은 의견을 담고 있었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대담하게도 교수에게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겠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저자들, 특히 계획자, 저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순순히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전에 오래 체류했던 현지인들은 랑그덴이라 부르던 트리부니아 왕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 국민 대다수는 발견자, 목격자, 정보원, 고발자, 기소자, 증인, 선서인들이었고 그들 밑에 여러 명의 앞잡이들도 데리고 있었다. 이들은 전부 대신과 그 대인의 휘하에 있기에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필요한 자금도 그들에게서 공급받는다. 그 왕국에서 음모는 보통 고상한 정치인으로 올라서려는 욕구가 있는 자, 무분별한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자, 사회에 만연한 불만을 억누르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자, 벌금으로 금고를 채우려는 자, 사익에 맞게 국채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자 등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먼저 그들은 합의를 통해 의심을 받는 사람들 중 음모자로 지목할 자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 음모자로 지목한 자의 모든 편지와 다른 서류를 확보하고 그를 사슬에 묶어 데려온다. 이런 서류는 단어, 음절, 글자의 이해하기 힘든 뜻을 찾아내는 솜씨가 무척 뛰어난 기술자들에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실내 변기를 주미론으로, 거위떼를 상원으로, 절름발이 개를 침략제로, 역병은 상비군으로, 말똥 가리는 대신으로, 통풍의 고위 성직자로, 교수대는 국무대신으로, 요강은 귀족위원회로, 빗자루는 혁명으로, 쥐덫은 관직으로, 바닥이 안 보이는 구덩이는 국가의 금고로, 시궁창은 궁정으로, 방울 달린 어릿광대 모자는 총신으로, 부러진 갈대는 재판소로, 빈술통은 장군으로, 고름이 나오는 종기는 행정부라는 숨겨진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방법이 실패하면 그들은 더욱 효과적인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트리부니아의 지식인들은 그 방법들을 아크로스틱이나 절자 바꾸기로 부른다. 전자에서 그들은 모든 첫 글자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M은 음모를, B는 기병연대를, L은 함대를 뜻하게 된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의심스러운 서류가 어떤 것이든 글자의 위치를 바꿔 불만이 있는 무리의 가장 깊숙이 감춘 의도를 적발해낸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형 톰이 막 치질에 걸렸다라고 하면 철자 바꾸기 기술자는 이 문장에 들어가는 똑같은 철자들을 다시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낸다. 저항하라. 음모가 임박했다. 여행자 보냄. 이것이 바로 철자 바꾸기 방법이다. 교수는 좋은 의견을 말해주어 고맙다면서 내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논문에 나의 고명한 이름을 언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 왕국에 더 이상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걸 느꼈고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제7장 저자가 라가도를 떠나 말도 나다에 도착하지만 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는 글럽 덥 드립으로 짧은 여행을 가서 통치자에게 대접을 받는다. 내가 추측한 바로는 이 왕국이 일부 땅을 차지하는 대륙의 동쪽에는 아메리카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 즉 캘리포니아의 서쪽에 위치한 어떤 지역이 있고 북쪽에는 태평양이 있는 것 같다. 태평양은 나가도에서 위로 240km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엔 괜찮은 항구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북서쪽 즉 북위 29도 경도 140도 정도 되는 곳엔 렁렉이라는 커다란 섬이 있었고 이 항구와 빈번히 교역했다. 렁렉 섬은 일본에서 약 480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일본 왕과 렁렉 왕은 동맹 관계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그에 따라 두 섬은 서로 황해할 기회가 아주 많았다. 그리하여 나는 유럽으로 더 빨리 돌아가고자 일본 방향으로 곧장 가기로 했다. 나는 노새 2마리를 빌리고 길을 알려주고 작은 짐을 들어줄 안내인도 고용했다. 이어 내게 커다란 호의를 베푼 귀족 보호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내가 떠난다는 말에 후한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이 여행 동안 딱히 언급할 만한 사고나 모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말도 나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앞서 말한 항구를 그렇게 불렀다. 렁렉으로 가는 배가 없었고 조만간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 항구 도시는 포츠머스 정도 크기였다. 나는 곧 몇몇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다. 신분 높은 한 신사는 렁렉으로 가는 배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할 것이므로 남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글럽덥 드립이라는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즐거울 거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친구 한 사람과 같이 나의 여행에 동행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곳으로 떠날 작고 편리한 범선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글럽덥 드립 섬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섬의 이름을 최대한 해석해 보자면 마법사의 섬 정도가 된다. 이 섬은 크기가 영국 화이트 섬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아주 비옥했다. 섬은 특정 부족의 족장이 통치하는데 부족 전원이 마법사였다. 이 부족은 자기들끼리 결혼했으며 승객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가 통치자 즉 족장이 되었다. 그는 약 12제곱킬로미터의 정원을 갖춘 웅장한 궁전에서 살았고 궁전 주인은 커다란 바위에서 잘라낸 돌로 쌓아 만든 6m의 벽이 두르고 있었다. 정원 내부엔 가축을 키우고 곡물을 재배하며 원해도 하는 울타리를 두른 땅이 여러 있었다.
족장과 그의 가족은 다소 별난 하인들의 시중을 받았다. 족장은 강령수를 부릴 수 있어서 그가 원한다면 죽은 자를 불러내 24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24시간 이상으로 부릴 수는 없다. 또한 아주 비상시가 아니면 이미 불러냈던 죽은 자를 석 달 안에 다시 소환할 수 없다. 우리가 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경이었다. 나와 동행한 신사 한 사람이 족장에게로 가서 알현의 영광을 얻고자 이방인들이 찾아왔으니 궁전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즉시 받아들여졌고 우리 세 사람은 두 열로 도열한 위병들이 지키는 궁전 대문으로 들어갔다. 위병들이 입은 제복이나 들고 있는 무기는 아주 귀괴했다. 그들의 표정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어 온몸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위병들처럼 양쪽으로 도열한 역시 오싹한 느낌을 주는 하인들이 대기하는 여러 방을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알현실에 도착했다. 우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족장에게 3번 예를 표했고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받은 다음 족장의 옥자로 이어지는 계단 가장 밑단 근처의 새 의자에 앉는 것을 허락받았다. 족장은 자기 섬의 모국어와는 다른 발리바비어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겪은 여행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나에게 요청했다. 이어 형식을 차리지 않고 나를 친밀하게 대우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듯이 손가락을 돌려 모든 하인을 물러가게 했다. 여기서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그들이 족장이 손짓한 순간에 곧바로 허공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갑자기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족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해줄 때까지 한동안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나와 동행한 두 사람은 그런 현상에 무관심했는데 전에 자주 같은 방식으로 대접을 받은 것 같았다. 이에 나는 용기를 얻고서 내가 겪은 여러 나라의 여행담을 족장에게 짧게 보고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꺼름칙한 기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어서 아까 유령 하인들이 있었던 곳을 자꾸 뒤돌아 보았다. 이어 나는 족장과 함께 저녁을 먹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식탁에서는 새로운 유령 무리가 고기 요리를 차려놓고 시중을 들었다. 나는 내가 오전보다 덜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궁전에 머물렀지만 거기서 자고 가라는 족장의 권유를 공손하게 사양했다. 나와 두 친구는 이 작은 섬의 수도인 왕궁 인근의 도시에 위치한 어떤 개인의 집에서 머물렀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족장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다시 궁전으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섬에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하루 중 낮에는 대부분 족장과 함께 있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곧 유령을 보는 일에 무척 익숙해져 서너 번 본 뒤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혹여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호기심이 그것을 덮을 정도로 컸다. 족장은 내게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망자들 중에 아무나 몇 명이든 고르면 그들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다만 내 질문은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에만 국한되어야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은 자는 반드시 진실만 말한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저승에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재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망자를 불러주겠다는 통치자의 엄청난 호의에 공손하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원의 풍경이 환히 내다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처음엔 웅장하고 호화로운 광경을 보고 싶었으므로 아르벨라 전투 직후에 휘하 군대의 선두에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통치자가 손가락을 움직이자마자 우리가 서 있는 창문 아래의 커다란 들판에 그 전투 장면이 나타났다. 이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방으로 불려왔는데 나는 그리스어 실력이 변변찮아서 대왕의 말을 아주 어렵사리 알아들었다. 그는 내게 명예를 걸고 밝히겠는데 자신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고열로 죽은 것이지 독살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나는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한니발은 내게 카르타고 군의 진영의 시초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스가 막 교전을 벌이려고 하면서 휘와 부대의 선두에 있는 모습도 봤다. 또한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웅장한 개선식을 누리는 광경도 보았다. 이어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한 커다란 방에 그리고 후대의 의원들은 다른 방에 나타나게 하여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통치자에게 요청했다. 전자는 영웅과 반신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였지만 후자는 행상인 소매치기, 노상 강도, 불량배 등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였다. 통치자는 내 요청에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에게 신호를 보내 우리 쪽으로 오게 했다. 나는 브루투스를 보고 엄청난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그의 얼굴 전체에서 지극히 완성된 미도, 최고의 용맹성, 굳은 마음, 조국을 향한 진정한 사랑, 인류를 향한 파괴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두 사람이 저승에서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더욱 기뻤다. 카이사르는 그가 이승에서 거둔 가장 훌륭한 행위도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영광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고 거침없이 고백했다. 나는 브루투스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는 자신의 선조 유니우스, 소크라테스, 아파미논다스, 소카토 토머스 모어 경과 자신이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면서 온 세상 모든 시대를 다 뒤져보아도 이 6사람의 모임의 7번째로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대 세계의 인물들을 모두 다 보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을 증족시키기 위해 저명한 사람들을 무수히 불러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을 다 언급하면 따분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주로 폭군과 찬탈자를 무너뜨린 사람들과 억압받고 피해를 입은 나라의 자유를 되찾아준 사람들을 보며 내 눈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내가 느낀 만족감은 적절히 재미있게 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제8장 계속되는 글럽 덥 드립 이야기 고대사와 현대사가 수정되다. 나는 지혜와 학식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고대인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들을 만나는 일에 매달렸다. 먼저 호메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내 그들의 작품에 주석을 달았던 후대의 모든 논평가들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저서에 주석을 단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중 몇백 명은 어쩔 수 없이 안뜰과 궁전 바깥에 있는 방에 머물러야 했다. 나는 첫눈에 두 주인공을 알아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구분되었다. 호메로스는 두 사람 중에 키가 크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사람이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아주 곳곳하게 펴고 걸었다. 그의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리하고 통찰력 있어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무척 굽은 채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는 메마른 얼굴에 길고 가는 머리카락을 길렀는데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나는 그 두 사람 모두 주석자들을 전혀 모르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령은 내게 주석자들이 저승에서도 두 사람과 늘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낸다고 은밀히 말했다. 후대에 들어와 두 사람의 뜻을 끔찍할 정도로 오해하고 잘못 소개한 것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탓이었다. 나는 디디무스와 에우스타티오스를 호메로스에게 소개했고 그들을 더 잘 대우해 줄 수 없겠냐고 호메로스에게 간청했다. 호메로스가 그들을 보고 이내 그들에게 시인의 정신이 없다는 걸 간파하고는 심드렁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스코투스와 라무스를 소개하고 그들의 주석 내용을 전하자 화를 벅벅 냈고 이어 두 사람에게 저기 모인 자들이 전부 당신들처럼 천치냐고 물었다. 나는 이어 데카르트와 가상디를 불러달라고 족장에게 제안했다. 그들이 나타나자 나는 두 사람에게 그들의 철학 체계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뜻 자연 철학에서 자신이 오류를 범했다는 걸 인정했다. 그도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많은 부분을 추측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쿠로스의 학설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수정한 가상디의 업적과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가설도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현재 지식인들이 열렬히 옹호하는 만유 인력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관한 새로운 체계는 새로운 유행에 불과하며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또한 그런 체계를 수학 원리로 설명하려는 제안은 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은 단기간에 그칠 뿐이며 유행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곧 붕괴된다는 말도 남겼다. 나는 고대의 많은 다른 지식인과 대화하며 닷새를 보냈다. 나는 초기 로마 황제들을 대다수 만나보기도 했다. 나는 글럽덥 드럽의 통치자를 설득하여 로마 황제 엘리오 카발루스의 요리사들을 불러내 우리에게 저녁을 차리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음식 재료가 부족하여 재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스파르타 왕 아게실라우스노의 한 사람은 우리에게 스파르타 스프를 만들어 줬는데 나는 젖술을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술은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섬으로 안내한 2명의 식사는 개인적인 일에 사흘 안에 돌아가야 했다. 나는 그 남은 시간을 지난 200~300년 동안 영국과 다른 유럽 나라에서 명성을 떨친 위대한 인물을 만나며 보내기로 했다. 나는 오래된 저명한 가문을 늘 흠모해 왔으므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왕을 불러내고 그 위에 선조들을 8대 혹은 9대까지 순서대로 불러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일로 나는 뜻밖의 심하게 실망하게 되었다. 기쁨 넘치는 왕관을 쓴 국왕들이 길게 늘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 가문에선 2명의 사기꾼, 3명의 말쑥한 아첨꾼,
그리고 이탈리아 고위 성직자 한 사람이 나왔다. 다른 가문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이발사 한 사람, 수도원장 한 사람, 추기경 두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왕관을 쓴 국왕들을 깊이 존경하고 있으니 이런 난처한 주제를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겠다. 하지만 백작, 후작, 공작 등에 관해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고백하는데 특정 가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의 조상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어떤 가문의 특징인 기다란 턱이 누구에게서 유래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또 어떤 가문에서 특정한 두 세대의 악당이 그 이후 두 세대의 바보가 넘치는 이유도 분명히 확인했다. 세 번째로 찾아본 가문에선 미친 사람이, 네 번째로 찾아본 가문에선 사기꾼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이유도 아주 명확했다. 폴리도어 버질은 특정 명문가에 대하여 남자는 아무도 용맹하지 않고 여자는 아무도 성숙하지 않다는 말을 남겼는데 나는 그 말이 곧바로 이해가 됐다. 문장처럼 특정 가문을 구별하는 특징, 즉 잔혹함과 거짓말, 비겁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빤하게 보였다. 누가 처음 매독에 걸려 후대까지 이어지는 연주창 종양을 옮겼는지도 분명해졌다. 나는 이런 모든 점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사완, 하인, 종, 마부, 노름꾼, 사기꾼, 바람둥이, 선장, 소매치기 등이 명문가의 혈통에 대신 끼어드는 걸 뻔히 봤기 때문이다. 나는 주로 현대사의 역겨움을 느꼈다.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왕가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을 전부 세심히 검토해 보니 세상이 돈에 영혼을 판 저수가들에 의해 엄청나게 날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쟁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 겁쟁이에게 돌아가고 가장 현명한 조언이 멍청이가 한 것이 되고 아첨꾼이 정직함의 표상이 되고 조국에게 등을 돌린 자가 로마인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신을 믿지 않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남색을 하는 자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 밀고자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저수가들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무고하고 훌륭한 사람이 재판관의 타락과 악의에 넘치는 당파에 소속된 대신들의 쟁략으로 목숨을 빼앗기거나 추방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악당이 신임, 권력, 위엄, 이익을 누리는 고위직에 올랐는가. 궁정, 추미론, 의회의 제안과 행사가 포주, 창녀, 뚜쟁이, 기생충, 어릿광대 등에 의해 얼마나 많이 유린되었는가. 세상의 위대한 사업과 혁명의 근원과 동기를 알게 되고 그런 일의 성공이 한심스럽게도 우연에 불과했다는 점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느낀 인간의 지혜와 지성에 대한 실망은 얼마였던가. 여기서 나는 비밀스러운 야사를 쓰는 척하는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나쁜 자들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수많은 왕이 독살당했다고 하고 아무 증인도 없는 왕과 총리 간의 대화를 전한다. 대사와 대신의 생각과 그들의 해위실을 공개한다고 해놓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지적받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불운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한 많은 대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발견했다. 어떻게 창녀 하나가 배우 인물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 배우 인물들이 추미론의 의회를 흔드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떤 장군은 내 앞에서 순전히 비겁하고 잘못된 전술을 펼쳤을 뿐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한 제독은 아군 함대를 적에게 넘겨주는 배신 행위를 저지르려 했으나 적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그 적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왕 세 사람은 내게 왕위에 머물렀을 때 단 한 번도 훌륭한 인재를 뽑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실수이거나 믿던 대신에게 배신당했을 때뿐이라고 첨언했다. 그들은 되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인재를 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들은 미덕에서 생겨나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고집이 센 기질을 공무를 방해하기만 하므로 악덕과 부패 없이 왕권을 지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고위직과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그것을 자세하게 물어보고자 했다. 다만 이런 질문을 현재와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인물에게 국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인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며 심지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은 피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가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조국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미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고위직과 재산에 관하여 많은 망자들을 불러냈는데 아주 조금 살펴봤는데도 악행이 가득하여 이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증, 억압, 매수, 사기, 뚜쟁이, 질 등의 결점은 그나마 그런 대로 용납할 수 있는 악행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상 잠작할 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색과 근친 상간을 하고 아내와 딸에게 몸을 팔게 하고 나라나 군주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독살하고 무고한 자를 파멸시키고자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여 부와 명예를 쌓았다는 고백을 듣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다. 여기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지만 그 결과 고위직 인사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나의 존경심은 다소 시들해져 버렸다. 우리 학업자들이 저 순간 위엄을 지닌 고위직 인사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실상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군주와 국가에 엄청난 봉사를 한 사람들에 관한 글을 읽은 바가 있어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니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고 몇 안 되는 사람들만 극도로 비열한 악당이나 반역자로 둔갑되어 역사의 정반대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전부 낙담한 표정이었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가난과 불명예 가운데 죽었고 나머지는 교수대나 단두대에서 삶을 마쳤다고 했다. 그 중에는 사연이 조금 특이한 사람도 하나 있었다. 그는 18살 정도 된 청년을 옆에 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어떤 전함의 지휘관이었다고 했다. 악티움 해전에서 행운이 따라 적의 엄청난 전열을 돌파했고 무력함을 세 척 침몰시키고 한 척은 납포하는 전공을 세워 안토니우스를 도망치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 승전으로 이어졌다. 옆에 선 청년은 그의 외아들이었는데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전공을 세웠다고 확신했고 로마로 가서 아우구스투스의 궁전을 예방하여
최근 지휘관의 전사로 그 자리가 공석이게 된 더 큰 전함의 주의를 맡겨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황제는 그의 청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고 소년에 불과했던 리베르티나의 아들에게 그가 원했던 자리를 내어주었다. 리베르티나는 당시 황제의 정부에게 비율을 맞추던 자였다. 자기 배로 돌아온 그는 직무태반으로 고발되었고 그의 배는 부제도 푸블리콜라의 총애를 받던 시동에게 주어졌다. 이 어그는 로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미천한 농장으로 은퇴하여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 나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의 진실이 무척 궁금했던 나머지 악팀 회전의 총사령관 겸 제독이었던 아그리파를 불러냈다. 그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전부 맞다고 확인해 줬고 해당 지휘관 본인의 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증언해 주었다. 그 지휘관이 워낙 겸손하여 자신의 업적 중 상당 부분을 겸손하게 말하거나 숨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로마 제국 말기에나 만연하기 시작했던 사치스러운 분위기로 인한 제국의 부정부패가 그토록 대규모로 또 신속하게 퍼진 것에 놀랐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와 무척 흡사한 일들에 관해 그다지 놀라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들에선 온갖 악덩이 장기간 판쳤고 잔사와 전리품 등 좋은 것이 모조리 합당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제고 지휘관에게 넘어갔다. 불러낸 사람은 모두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우울해졌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퇴보했는지 똑똑히 통찰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하면 현대인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매독과 갖가지 병들의 영향은 영국인들의 용물을 모조리 바꿔놓았다. 체격은 줄어들었고 신경은 허약해졌고 근육은 긴장이 풀렸으며 얼굴은 누렇게 뜨고 살은 축 늘어지고 악취가 났다. 나는 너무 침울했던 나머지 영국의 옛 자장 몇 사람을 불러냈다. 그들은 한때 소박한 관습, 식습관, 의복, 공정한 행동, 진정한 자유의 정신, 애국심과 용맹 등으로 유명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비교하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손자들은 돈 몇 푼에 이런 모든 순수하고 타고난 미덕을 바라버렸다. 그들의 후손은 투표권을 팔고 선거에서 온갖 더러운 술수를 쓰고 궁정에서나 배우는 모든 악덕과 부정행위를 습득하게 되었다. 끝.